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2시 순서에서는 정치권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죠. 김만흥 한국정치 아카데미 원장 나오셨습니다. 김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SBS 보도국 정치부의 원일이 민성기 원일이 선임기자도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변론 6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김만흥 원장님 어제 최종 변론 소식 들으셨죠? 네. 예,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그동안의 전반적으로 진행 과정 자체 굉장히 주목할 만했습니다. 헌재에서 지난해 12월 9일 날 국회에서 234명이 이제 탄핵 소추에 동의해가지고 헌재로 넘어갔죠. 헌재 결정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집회도 동시에 진행이 됐었죠. 초반에는 압도적으로 촛불 집회, 즉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쪽의 집회가 중심을 두어 진행이 되다가 최근 일정에 가까워지면서 이른바 태극기 집회가 같이 맞불을 놓으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하나 보면은 이런 밖에 집회에서의 대립 갈등 양상도 있었지만은요, 대통령 측의 대리인들, 보면은 국회 소추위원 측과의 상호 공방에 초점이 두었던 것이 아니라 상호 공방뿐만이 아니라 헌재에 대한 불만도 같이 터뜨리는 좀 특이한 양상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상호 간에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상호 공방이 중심이 돼야 될 건데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에 대한 불만,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같이 진행이 됐다라는 생각이 조금 특이했고 저는 그게 조금 바람직스럽지 않았습니다. 이 탄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위상 또 이것을 보는 시각도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그동안에 국정농단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또 국가 상황을 보는 눈이 최근에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나왔지 않느냐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어제 저는 이동욱 대리인이 읽었던 대통령의 최후 변론 내용에서 그 지금 탄핵 심판 내용에 대한 입장 못지않게 전국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대통령이 얼마나 통감하고 있고 책임의식을 느끼겠는가라는 것이 좀 들어있길 기대했었는데 그 내용은 거의 없었고 거의 유일한 게 주변에 대해서 자기가 불찰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심력 터뜨린 게 송구하다라는 정도 있어가지고 최근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에서 역시 저는 상당히 아쉬움이 큰 그 어제 마지막 종결 국면이었습니다. 김만흥 원장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의견서 얘기해 주셨는데 민성기 기자, 네. 오늘 정치권에서 박근혜 대통령 의견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야당 쪽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담화에서 밝혔다시피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뭐 특별하게 논평이나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 쉽게 생각하면 대통령을 편들 것 같은데 당 차원의 논평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 내에서 개인적으로 보면 탄핵 기각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 있는 당인데 앞으로를 내다보면 잘못해가지고 이게 탄핵이 만약에 인용된다 이러면 당의 다음 행보 특히 다음 대선에서의 차기 주자들의 행보가 상당히 문제를 안게 되기 때문에 대통령을 내놓고 당 차원에서 편드는 것은 자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견서를 통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최순실의 도움을 받은 것을 뒤늦게 후회한다라고 해서 후회라는 표현을 처음 썼다 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요. 이제 관심은 헌법재판소가 언제 결정 선고할 것이냐 이 부분일 텐데 뭐 다음 달 10일, 13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대략 그때라고 추측들 하는 거겠죠. 그렇죠. 10일 아니면 13일밖에 좀 없다는 거죠. 이제 재판관 8명은 이제 자발적 유폐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어젯밤부터 이제 바로 시작이 됐는데요. 리뷰해야 할 그 서류의 양이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죠. 변론 17차례 거 다 다시 봐야 되고요. 25명에 걸친 증인들 진술 다시 다 들여다봐야 되고 수사 기록이 무려 5만 페이지에 달합니다. 이거 다시 다 봐야 됩니다. 이거 보려면 2주 꼬박 이제 봐야 되는데 기준은 지금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선례에 있었던 그 탄핵 결정문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죠. 크게 보면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느냐 하나 하고 탄핵 결정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국가적 손실이 얼마냐. 결국 해악과 손실 이 두 가지를 내 기준으로 좀 봐야 된다는 것인데 그걸 놓고 지금 재판관들은 매일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걸 헌재 용어로는 평의라고 하는데 그 평의를 하루에 몇 차례든 지금 2주 내내 꼬박 휴일도 없이 지금 이제 하게 되죠. 노무현 대통령 때 사흘 전에 나왔죠. 통지를 했죠. 예. 그러니까 10일 혹은 13일밖에 이제 남은 게 없기 때문에
그 임박해서 이제 날짜는 정해지겠죠. 그러면 3월 7일쯤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 소추인단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결정 선고일 통보하느냐 안 하느냐 또 이걸 보면은 대략 뭐 날짜는 짐작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전에 이제 특검이 이제 3일 날 이제 그 전체적인 발표하잖아요. 수사 결과 예. 발표하고 뭐 7일쯤 이제 헌재에서 이제 선고 기일 잡힌 거 이제 통보하고 그다음에 10일 혹은 13일. 자, 운명의 3월 초입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2주가 시작이 됐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최종 변론 국회 측 소추인단은 1시간 20분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5시간을 썼습니다. 어제 최종 변론을 지켜본 야 3당의 반응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는 그야말로 한국 보수 세력의 민낯을 확인한 하루였습니다. 보수 대통령의 인격, 보수 세력의 품격,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국격까지 땅에 떨어진 그런 날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에 제출한 최후 변론서를 통해서 끝까지 모른다, 억울하다 하고 말했습니다. 맹자께서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헌재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국민들은 기대합니다. 원칙과 신뢰를 저버리고 모른다, 아니다, 나는 관여한 바 없다, 억울하다 등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조차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비판하기 위해서 맹자의 비유를 들었는데 논리적으로 맹자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 얘기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논리로 가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대한민국의 대혼란은 불가피해 보이고 과연 그 혼란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우려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헌재가 최종 종결되는 과정에 이르면서 양측의 대립이 좀 심각하게 됐었는데요. 좀 차이는 있을 겁니다. 내용에 따라서.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 현재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세 군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국회에서 234명이 소추에 동의했던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국민 여론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헌재의 결정이 있을 것인데 저는 만약에 3위일체가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어느 쪽 결과가 나오든 간에 불만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국회의 압도적인 다수의 결정, 국민 여론, 헌재의 결정, 이 3위일체가 된다면은 상대적으로 후유증은 덜 할 거다. 만일 이게 어긋나는 상황이 생겼을 건 좀 후유증은 더 클 거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가 불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는 정치적인 자세도 분명히 필요할 거다라는 거 보고요. 또 하나 조금 이게 성립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 탄핵 절차가 국회에서의 3분의 2 의결을 거쳐서 헌재가 최종 결정하는 것인데 만약에 국회에서 압도적인 방식으로 결정이 됐을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그대로 결정나도록 하는 방식이 타당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컨대 뭐 3분의 2보다 훨씬 넘는 식으로 결정이 됐는데 헌재에서 결정해서 다른 방식으로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다른 입장을. 절반이 넘는다거나 3분의 2가 안 되는 수준에서 국회에서 결정됐다면은 그런 정도는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맡겨보는 게 맞겠지만은 압도적으로 결정했는데 헌재에 다른 결정이 나올 때 어떻게 될까? 이것 한번 조금 고민해 볼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대단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헌법 정신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3위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국민 여론, 국회 결정, 헌재가 있는데 이게 서로 어긋났을 때. 그런데 만약에 야당이 압도적으로 국회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언제든지 정치적으로 대통령 탄핵하면 정치적 불안정성이 심화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등등이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제도하는 것이 뭔가 서로 간에 불협화음 또 이렇게 민주적인 부정합성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성을 같이 맞도록 바꾸자라는 것도 앞으로 만약에 개헌이 추진될 경우 그 내용을 담아야겠죠. 김 원장님께 그래서 그 우려되는 혼란 상황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 방안은 이제 좀 장기적으로 저희가 연구해야 될 과제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의견서를 내놨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어쨌든 대통령입니다. 그 권한 행사는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혼란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인물이 박근혜 대통령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올 법해요. 유일한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가장 큰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 최근에 탄핵 심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했었는데요. 이거를 정리하는데 어느 결과가 나오든 간에 대통령부터 헌재 결정에 수긍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해주는 게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통령 측의 대리인, 특히 김평우 변호사 등은 밖에서 집회에서 얘기했던 수준의 내용하고 헌재에서 변론을 했던 내용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는 밖에 나가서 나는 변호사가 아니라 사실상 사입이든 뭐든 간에 혁명가라고 부르는 거 동의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통령께서 어느 결론이 나오든 간에 국민들께서는 승복해 주는 것이 헌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라고 해준다면은 그나마 지금 이걸 둘러싼 갈등이 조금 더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권의 이 헌재 결정에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도 굉장히 중요하고 입장 표명도 중요하지만은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당연한 입장 표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의 한 부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저는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오든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든. 민선 기자, 저건 뭘 얘기할까요? 기각이든 인용이든 그 상황을 얘기한 걸까요? 글쎄요, 뭐 기각되리라는 기대는 있겠죠. 그런데 어떤 특정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 같지는 않고요. 이왕 저렇게 대통령이 말할 거라면 조금 더 명확하게 내가 어떤 헌재 결정에도 내가 스스로 승복할 테니까 다른 대선 주자들도 나처럼 승복을 좀 결의해달라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답게 정정당당히 자기의 의견을 낸 사람은 유일하게 정세균 국회의장이에요. 당적과 어떤 호불호를 떠나서 지금 유일하게 오늘 아침에 그 정세균 의장이 내왔던 그 대국민 담화문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간단 명료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깨끗이 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책임을 지고 있는 정치권과 정부가 새로운 갈등과 분열의 진앙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건 국회의장이 해야 될 담화문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시점에서 지금 대통령이 내놔야 될 담화문을 사실은 국회의장이 먼저 내놓은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떠한 상황의 경우에서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인용, 기각, 각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보여줬던 청와대의 스탠스를 종합을 해보면 대통령이 기대하고 있는 거는 두 가지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기각 혹은 각하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어떠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말 그대로 국민들에게 어떠한 경우가 됐든지 깨끗이 승복하겠다는 승복이라는 단어가 빠진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여러 차례 대국민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또 헌법재판소에다가는 대리인단을 통해서 출석할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특검 조사 받지 않았고요. 헌법재판소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의견서에 낸 어떠한 상황이 오든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이 약속만큼은 반드시 실천해 달라는 뭐 그런 요구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법재판소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현재 국회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 야당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원일 기자 얘기했습니다만 정세균 국회의장 찾아가서 특검법 개정안 직권 상정해서 다음 달 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얘기가 사실은 나오고 있어요. 안 되는 거 알면서 황교안 대행에게 뭐 정치적으로 타격을 주려고 압박하는 것 아니냐. 어떻습니까?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황교안 권한대행한테 조금 일종의 낙인을 찍기 위해서 하는 측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야당의 입장에서는 한번 시도는 해봐야 되는 사안인 거죠. 그런데 이 특검법 개정안이라는 것이 사실은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뭐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한테 이제 이 직권 상정해달라 본회의로 3월 2일 날
본회의가 잡혀 있으니까 직권상정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러 가는 건데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정의장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직권상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게 딱 세 가지거든요. 전시나 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아니면 천재지변, 아니면 여야가 다 합의해 갖고 왔을 때 요 세 가지 사안을 충족해야지 직권상정이 가능한데 지금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보고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논란이 있기 때문에 또 법과 원칙, 그러니까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정세균 의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특검 연장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만 특검은 사실상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다 정리하는 분위기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3월 3일에 수사 결과도 발표한다고 하고 이미 해산되는 걸 전제하고 있는데 야사당이 우리는 특검 연장 법안 처리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정말 되는 건지 아닌 건지. 그런데 사실은 안 되는 건데 목소리만 높이는 것 아니냐 이런 제가 얘기죠.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소리는 요란한데요. 내용이 없어요. 의지도 없어요. 안 되는 거 알아요, 다들. 그러면서도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민 기자가 다 좀 설명을 좀 해준 거죠. 가장 결정적으로 정세균 의장이 2번에 걸쳐서 불가 방침을 천명을 해버렸잖아요. 직권상정 안 한다고. 유일한 방법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 지금 야당이 표를 가지고 힘으로 밀어붙여서 이걸 통과시키는 건데 물리적, 현실적, 법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이제 바로 이제 그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내용인 것인데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다고 지금 얘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야당에 대해서도. 야당도 이러이러한 속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퍼포먼스를 해야 된다는 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정말로 국민들을 생각을 한다면 이 상황에서 탄핵에 또 다른 어나더 탄핵을 추진한다? 그다음에 지금 다 법적으로 다 불가능해진 게 너무나도 명확한데 이거를 또 추진하겠다고 또 밀어붙인다고 또 퍼포먼스를 한다? 이거는 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눈차를 찌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소리는 요란하되 내용이 없다면은 적당히 하다 빨리 끝내는 것이 이거는 정치적으로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 여기서는 바른정당이 빠졌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적시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야3당은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안 되는 것이다. 특검 연장 승인하느냐 마느냐 그 권한은 분명히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고 그 권한을 정당하게 해서 했는데 승인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탄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반론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특검 연장 법안도 야4당, 바른정당도 참여하긴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지 않는 한 그런데 정세균 의장은 직권상정할 뜻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잘 되기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오늘 야4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 기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대목은 정작 따로 있었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네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선 총리 후 탄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탄핵이 어렵다, 또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거부하신 분들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고 면피가 어려울 것이다. 방금 박지원 대표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선 총리 후 탄핵을 하지 않아서 유감이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총리에 대해서 어떠한 권한을 이양한다라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총리에 대해서 서로 정치권 제밥 노름을 했다고 한다면 탄핵 국면까지 끌고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총의를 모으는 것은 의원 각자의 판단인 것이고 특정 대선 주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야사당이 서로 남 탓을 하기보다는 제대로 철저한 공조를 통해서 남 탓이 아닙니다. 자기 탓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국민의당과 제가 선 총리 후 탄핵을 제안했을 때는 이미 대안을 충분히 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지키면서 질서 있는 퇴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얼마든지 가능했다. 그렇지만 당시 모 대통령 후보는 혁명적 상황 청소 운운하면서
이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오늘을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지 말고 책임 있는 그런 행동을 해달라는 겁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겨냥하는 것 같은데 책임 있는 그런 행동 해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책임 있는 행동 뭘 얘기하는 거죠? 지금 야 3당이 공조해서 탄핵안을 낸다, 새 특검법을 한다라는 그 타겟은 황교안 지금 권한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에 와서 이럴 줄 알았다. 어차피 박근혜 정부의 아바타 역할을 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그때 먼저 총리부터 갈아야 된다라고 국민의당과 박지원 대표가 그 당시에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죠.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전 대표가 그렇게 가면은 이게 논점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 총리를 걷어찼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재인 전 대표와 민주당이 그 당시 총리 교체 카드를 걷어차면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왔다라는 게 지금 이제 주장인 것인데 뭐 정치에 있어서 뭐 만약에 그때 그랬다면이라는 가정처럼 무의미한 얘기는 없기는 하죠. 지금 저 여기가 다시 불거져서 저렇게 설전을 벌이는 이유는 이게 이제 조기 대선으로 이제 이어진다라는 그 하나의 이제 반증이 되는 거죠. 지금 박지원 대표 입장에서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그런 견제, 그다음에 추미애 대표에서는 문재인 지금 그 유력한 후보에 대한 방어, 이게 지금 저런 방법으로 지금 이제 다시 불거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박지원 대표의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이 된 거,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고 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든 문재인 전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박지원 대표의 전략 성공할까요? 일단 이 문제 자체는 부각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박지원 대표가 아까 그 화면에 나왔던 그런 논의를 사실상은 이미 탄핵이 진행되기 전에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면 네. 비교적 상세하게 플랜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선 총리 후 탄핵을 박지원 대표가 당시 계속해서 얘기했었죠. 아마 현장에 출입했던 기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또 물망에 올랐던 국회 추천의 총리 후보감이 문재인 대표 진영이라든가 더불어민주당이 좀 불리한 다른 쪽으로 갈 소지가 있다 해서 또 그걸 우려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 지금 합법적인 절차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에 지금 탄핵 종결될 때까지 한 번도 정식인 법적인 절차 또 야당의 주장에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서는 만약에 총리를 뽑았다면은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 측과 야당이 뭔가 절충했던 케이스가 되겠는데 그 때문에 혹시 탄핵 에너지가 조금 더 빠졌을지 모른다. 이런 주장도 가정할 수 있었겠지만 제 개인의 경우에는 충분히 황교안 총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입장은 얘기할 수 있어서 총리 교체해주는 게 순서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는 총리 교체보다는 탄핵을 먼저 앞세웠던 것에 대한 아쉬움은 충분히 박지원 대표 입장에서는 제기해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야권의 공조를 논의하는 자리가 좀 어색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좀 저희가 얘기를 했다시피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미 대선 정국으로 들어가면서 야당끼리도 경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최근에 나왔던 차기 주자 여론조사 지지도를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지 이 여론조사 결과 보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제 발표된 건데요. 리얼미터가 한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수치 말씀드릴게요. 황교안 대행 떨어졌고 안희정 충남지사 떨어졌고 유승민 의원 떨어졌고 다 올라갔는데 보면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갑자기 이 순위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전까지는 전혀 순위권에 들지 못했는데 지금 유승민 의원을 뭐 오차범위 아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0.1%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전주 대비 2%포인트 올랐고 그리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1.3%포인트 올랐고 안철수 전 대표는 시종일관 이번 대선은 문재인과 안철수의 경쟁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 두 자릿수 지지율 회복하면서 안철수 전 대표 진영에서는 거 봐라. 안철수 전 대표가 안스트라다무스인가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맞췄다고 해서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주목해서 얘기할 만한 부분이 민성기 기자, 네. 홍준표 지사 아니겠어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간절한 눈으로 홍준표 지사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선 주자로 거론은 되고 있지만 아직 출마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고 다른 후보들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뛸 만한 후보들은 거의 1% 미만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보수층 가운데
딱 눈에 드는 그런 후보가 없는 그런 계층들이 이제 홍준표 지사라는 새로운 상품에 눈길을 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홍준표 지사가 워낙 과거에 정치하는 거 보면 워낙 폭발력이 있고 소위 싸울 줄을 아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는 상당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지사에 대한 기대감. 임명진 지금 자유한국당 지금도 비대위원장이라고 부릅니까? 아니, 대표라고 합니까? 비대위원장이죠. 비대위원장이 오늘 홍준표 지사와 점심 식사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홍준표 지사가 현재 당원권이 정지가 돼 있어서 대선 출마 선언하기가 어색한 상황인데 이 대선 출마와 당원권 정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뭐 이런 방안들을 논의하지 않았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끝나고 나왔어요. 나와서 예. 기자들이 이제 물어봤는데 당원권 정지 문제는 안 했대요. 안 하긴 뭘 안 해요. 그거 하러 갔는데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했어도 이제 안 했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홍 지사의 폭발력이 지금 민 기자가 얘기했던 폭발력을 반증하는 아주 재밌는 얘기가 이제 기자 일문일답에 나왔는데 뭐 다 이제 그 쭉 이런 얘기 나오다가 저 대선 출마하려면은 아무래도 마지막 대법원 그 무죄 판결 그게 이제 걸림돌 아니냐 이런 이제 질문이 이제 기자가 했어요. 그랬더니 딱 쳐다보면서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1등하는 후보는 자기 대장에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이고 2등하는 이 후보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 살고 나온 사람이고 내 사건은 법률적 쟁점이 하나도 없다. 택도 않은 질문하지만 좀 알구나 질문으로 기자한테 확 면박을 줬어요. 홍준표 지사가 말이죠. 예, 그러니까 표현이 좀 과했네요, 또. 그 이제 거칠고 과하고 오바는 하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홍준표 지사는 싸움을 걸 줄 알고 이런 논란의 소지를 댈 수 있는 화두를 던질 수 있는 정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목매고 있는 여권에서 보수에서 새로운 대항마로 지금 홍준표 지사에게 왜 구애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저는 그 딱 단면이라고 보고 있어요. 제 기억에는 홍준표 지사가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봉하마을 자택을 아방궁이라고 처음 공격을 했던 의원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그랬다가 나중에 파악해보니까 그렇게 했던 말 자기가 사과한다라고 했었죠. 아방궁 수준 아니다라고 네. 했었는데. 홍준표 지사가 스피커로서의 파괴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게 국민 다수의 공감을 받을 정도 수준인가? 이거는 이제 퀘스천 마크인데요. 대신 현재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빼놓고는 자유한국당 쪽에는 그동안에 대권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사람이 남아있는 쪽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바른정당으로 가버렸죠. 그 점에서는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홍준표 지사가 그쪽 후보로 활동해 주기를 굉장히 바랄 겁니다. 그것은 본선에서의 당선 가능성을 떠나서 워낙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 만약에 지금 황교안 총리 대통령 대행이 출마하지 않은 상황이 생긴다 마땅한 무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일단 입심이 센 홍준표 지사가 자유한국당의 후보군의 한 사람으로 들어오기를 원할 겁니다.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다. 이런 걸 반증하는 얘기가 오늘 정우택 원내대표 입에서도 나왔습니다. 아마 당원권 정지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출마 선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당내랑 협의를 거쳐서 그 당원권 정지가 정지되든지 이런 결정이 후에 아마 그 출마 선언을 하더라도 하지 않을까. 저는 일의 순서가 그렇게 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우택 원내대표가 민성 기자 출마 기정 사실화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당원권 정지라는 게 푸는 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으면 자동적으로 풀리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재심 청구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풀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 대표는 임명진 비대위원장이니까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적절한 시점에 비대위원회 한번 소집해서 풀면 얼마든지 쉽게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당원권 정지 문제는 홍준표 지사로 볼 때는 대선 가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 홍준표 경남지사는 그 디도스 사건인가요? 그것 때문에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들어오고 그래서 대선을 치른 건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물론 계기가 그렇죠. 됐던 그래서 거죠.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 그 시점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그때도 홍 지사는 대권 도전 의사, 자기가 대권 주자로서의 욕구가 굉장히 컸던 시절이었죠. 근데 어찌됐든 그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한나라당의 세대를 마감하고 새누리당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제 당대표였고 또 일종의 불명예 퇴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그 명예회복에 대한 욕구도 분명히 남아있죠. 그런데 아까 정우택 원내대표가 홍준표 지사가
자유한국당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나온 그대로 용어 쓰자면은 양아치 친박이 본인을 희생양 삼아서 그렇게 그동안에 본인이 유죄를 받았고 2심에서 무죄가 됐지 뭐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현재 친박이 중심적으로 포진하고 있는 것이 자유한국당인데 그런 상황에서 친박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과 또 친박이 아닌 자유한국당에 비교적 맞는 이 두 개를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절충시킬지 이것도 조금 주목해 볼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만한 문제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불거지고 거기에 정치인들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었습니까? 8명 적혀 있었는데 기소가 된 정치인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하고 홍준표 지사인데 지금 공교롭게 두 사람 다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검찰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올 법한데요. 김원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지금 유죄가 입증되지 않으니까 무죄를 추적하는 것이지만 그걸 무죄를 확정시켜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왜 두 사람만 해서 그 김기춘 실장을 비롯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냐, 특히 문제 삼을 수가 있겠죠. 반대로요. 지금 상대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검사 활동을 오랫동안 했던 홍준표 지사가 오히려 본인을 희생양 삼았다. 그건 오히려 뭔가 기소해볼 여지가 있는 다른 사람들은 빼주고 본인하고 이완구 지사를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홍준표 지사의 표현에 따르면 이 모든 게 양아치 친박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거침없는 입담을 보였는데요. 홍준표 지사 이번 주 금요일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나옵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시청하시면 홍준표 지사의 거침없는 입담 직접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